네, 그럼 이제 행정학이 설립된 초창기에는 행정의 본질을 경영, 사무관리처럼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행정학적 행정의 개념이 시대의 변화나 흐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경영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다르게 말하면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에서 행정이 경영 쪽에 가까운지 정치 쪽에 가까운지에 대한 판단이 계속 바뀌게 돼.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정의 개념은 변화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887년부터 1930년 정도까지는 행정관리론의 입장이었다고 하지만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은요, 경제가 대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공황이 뭐죠? 에어포트 말고 연예인들 잘 걸리는 거 있잖아. 공황장애. 왜 그걸 공황장애라고 하죠? 공황은 일단 뭐죠? 공포와 당황이야. 공포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공포감을 느끼거나 당황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공포스럽지도 당황스럽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포감이나 당황감을 느끼면 그게 뭐죠? 그게 공황장애야. 별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 엘리베이터에 탔다는 것만으로 갑자기 공포감을 느낀다든지 큰 광장 같아서 큰 광장 같은 데서 갑자기 당황감을 느껴서 쓰러진다든지 이런 게 공황장애예요. 그럼 경제 대공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다? 경제가 엄청난 공황 상태에 빠진 거야. 그쵸. 주식은 폭락하고 실업률은 폭등하고. 근데 사실은 이러한 경제 대공황이 왜 왔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잘 몰라. 사람마다 다 달라. 그 이유에 대해서. 근데 행정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행정이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너무 작은 영역, 작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미시라고 표현할게요. 작은 관리 영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국한이라는 것은 좁게 한정했다는 뜻이에요. 짜증나요? 괜찮아요? 네. 네. 예전에 계속 이렇게 했더니 이게 무슨 단어 설명이지 집어쳐!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기본 이론부터 들으세요 했지. 그러니까 이건 생기초 입문 강의니까 이렇게 할게요. 네. 국한은 좁게 한정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행정이 너무 영역을 경영처럼 능률적인 관리 영역에만 집중한 게 아닌가 하는 반성적 차원에서 이러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다시 적극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 옳다, 그르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책 결정의 영역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치다. 그쵸? 그럼 오히려 이러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는 자체가 행정의 역할을 그렇죠. 넓게 크게 본 거야. 행정이 뭐까지 해야 된다? 정책 결정까지 해야 된다. 정치는 다른 말로 통치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행정이 뭘 해야 된다? 통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정도까지 이론입니다. 이러면서 행정이 통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봤으니 다시 공행정과 사행정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공사행정이원론. 공사행정이원론이면 무조건 뭐다? 정치행정이론론. 그런데 요 시기가 끝나갈 무렵에 사회과학계에 행태주의 혁명이라는 게 옵니다. 사실은 이 행태론은요, 요 통치기능론을 극복하면서 나온 건 아니야. 이건 사회과학계 전반에 불어닥친 행태주의 혁명의 영향을 받은 거야. 사회과학계 전반에 뭐가 불어닥쳤다고요? 행태주의 혁명. 행태주의 혁명. 행태주의 혁명. 행태주의 혁명. 행태주의 혁명. 사회과학도 자연과학처럼 접근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사회과학은 소셜 사이언스를 번역한 말이에요. 우리말로 해도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 영어로 해도 소셜 사이언스. 근데 원래 사이언스라는 게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원래. 우리는 이미 사회과학 분야도 자꾸 소셜 사이언스, 사이언스에서 성인들은 익숙하지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한테 네 꿈이 뭐니? 했을 때 사이언티스트요, 과학자요 라고 한다면 그 애들이 생각하는 건 당연히 자연과학자입니다. 그쵸? 무슨 사회학자, 정치학자가 되겠다는 게 절대 아니야. 그쵸? 물리학자, 화학자, 수학자가 되겠다는 거지. 이게 원래 사이언스잖아. 미국에서도 원래 사이언스는 자연과학이 사이언스예요. 그런데 소셜 사이언스, 사이언스 하니까 이 사회과학자들을 보고 자연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그게 무슨 사이언스야. 니네는 보니까 엄청 많은 부분이 가치와 연관이 돼 있어. 근데 가치 판단을 한다는 자체가 사이언스가 아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옳다, 그러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과학이 어딨어. 과학이라는 것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되는 거고 만유 인력에 의해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야.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사과가 떨어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야. 그런 게 과학이야. 니네가 하는 건 과학도 아니야. 어디 가서 사이언스라고 하지 마라. 혼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실제로. 그랬더니 이 사회과학자들이 발끈합니다. 뭐? 그럼 우리도 과학하면 되겠네. 가치 판단을 안 하는 게 과학이라고? 좋아. 그럼 사실과 가치를 분리해내서 우리도 사실만 연구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외부로 드러나서 객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영역을 행태라고 부르고 그러한 영역만을 연구한다고 해서 사실만을 연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 사회 현상의 많은 부분을 사회 현상의 많은 부분을 객관적으로 가능한 영역인 행태와 내면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행위의 영역으로 나누고 내면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가치 영역이니까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고 객관적인 행태만을 연구하자. 이게 원래 행정학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사회과학계 전반에 이러한 혁명적 변화가 불어닥치게 됩니다. 원래 사회과학계의 큰형님은 정치학이야. 그래서 이러한 다른 정치학이나 사회과학계에 불어닥친 행태주의 혁명을 행정학 분야에 누가?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가져옵니다. 이제 앞으로 학자들이 몇 명 나와요. 중요한 학자들이 있어요. 윌슨은 당연히 알아둬야겠죠. 사이먼이 이러한 행태주의 혁명을 행정학에 도입시키면서 행정행태론이라는 이론이 나오게 돼요. 언제부터? 1940년대쯤부터 1960년대까지. 그래서 행정도 과학성을 추구해야 된다. 과학성이라는 건 뭐죠? 결국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과학성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뭐는 연구하지 말자, 가치는 연구하지 말자. 그래서 이 사이먼은요, 뒤에서 계속 나와요. 우리 나중에 기본 본강의 들어가면 사이먼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치의 영역을 배제했으니 정치와 행정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이원론은 무조건 뭐가 된다? 공사행정 이론론. 근데 새로운 이론론이다 해서 공사행정 새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1940년대쯤부터 6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이론이야. 자, 다른 것도 다 미국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볼 이론들도 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론들이에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개도국의 이론이다. 개도국은 개발도상국. 왜 발전행정론은 개도국의 이론이냐면요. 요건 사실 나중에
우리가 본 강좌 들어가면 이 행정학에도 생태론이랑 체제론이라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이 생태론, 체제론이 비교행정론이라는 것을 성립시키고 비교행정론에 대한 비판적 발전으로 발전행정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그때 보기로 해요. 지금은 일단 시대적 배경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발전행정론은 대략 1960년대쯤 개발도상국에서 유행한 이론이에요. 1960년대 개발도상국들은 멀리 볼 필요가 없어. 어디 보면 되죠? 우리나라 1960년대쯤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많은 신생 개도국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디서부터 독립하게 되죠? 서구 열강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이러면서 열강으로부터 독립한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국가 발전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돼. 그렇죠? 밥 한 끼 먹기 힘든 시기였잖아. 이때 결국 국가 발전을 해야 되는 시대적 그리고 개발도상국적 상황 하에서 국가 발전을 누가 주도해야 된다? 행정이 주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행정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특징은 뭐다? 개도국 행정 발전이 된다. 그런데 보세요. 발전이라는 것은 지금이 나쁜 상황이고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발전을 누가 한다? 행정.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정부. 왜? 행정을 수행하는 게 뭐죠? 행정부. 행정부가 곧 뭐죠? 정부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우리나라 1960년대 사실은 조금 더 일찍 50년대부터 60년대쯤에 우후죽순 국공립대학교에 행정학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국공립대학교에 행정학과 없는 데가 없는 거야. 왜? 이때 행정 또는 행정학이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 하에 생긴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보면 곧 행정이 옳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정치행정 일원론이 되고 정치행정 일원론이면 논리필연적으로 공사행정 세이원론이 된다. 논리필연적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라는 뜻이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신행정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1960년대 개발도상국의 이론이라고 하는데 신행정론은 1960년대 말부터 대략 70년대의 이론이다 이렇게 봐요. 왜 이건 또 60년대 말부터라고 그러냐면요. 신행정론도 정확하게 출발한 시기를 뿅 하고 지정할 수가 있어요. 1968년에 출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되겠지. 왜냐면 언젠지 몰라. 행태론 사회과학계에서 데려와서 언제 딱 하기 좀 힘들어. 국가발전 이끌어 나가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60년대 이론이 났지만 우리나라에 이미 국공립대학교에 행정학과가 쭉 생기기 시작한 게 50년대쯤부터거든. 그런데 이건 뿅대. 60년대 말 정확하게면 1968년이야. 왜냐면 1968년에 미노부르크 회의라는 게 열리게 됩니다. 미노부르크 회의 때 누가? 제가 이제 유명한 학자 꼭 기억해둬야 되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했어요. 우선 우리 행정관리론 당연히 윌슨 행정의 아버지니까 행태론 사이먼, 신행정론도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와일도는 기억을 해야 돼. 와일도가 미노부르크 회의라는 데 가서 야 내 말 좀 들어봐. 쾅! 앞으로 행정학은 이렇게 나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왜? 미국은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뭐가 계속 유행하고 있었어요? 행태론이 유행하고 있었어. 근데 행태주의가 슬슬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처음에는 자연과학자들 이야기에 발맞춰서 그래, 우리도 과학하자 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사회과학에서 가치를 빼고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아니,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이런 게 그럼 왜 필요한 거지? 라는 본질적인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그러다가 미국이 1960년대 중반부터 흑인 폭동이 엄청나게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이 시기에 흑인들은 형식적으로는 평등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도 평등하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으로는 평등했어. 이 시기에 참정권이 다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흑인들도 전부 백인들과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평등했을까 안 했을까? 별로 안 했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당시 미국 많은 주에서 흑백 분리 정책이라는 걸 쓰게 돼요. 흑인도 백인과 평등하다. 그러나 흑인은 백인과 다르기 때문에 흑인 전용 음수대, 백인 전용 음수대, 흑인 전용 식당, 백인 전용 식당, 흑인 전용 화장실, 백인 전용 화장실, 똑같은 버스를 타도 흑인용 좌석, 백인용 좌석. 흑인이 백인 것을 써도 안 되지만 백인이 흑인 것을 써도 안 된다. 형식적으로 평등해 보이죠? 흑인들이 실질적으로 평등하다고 느꼈을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흑인 폭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 정책학이라는 영역 하면 다시 자세히 봐요. 근데 그러한 논의가 잘 실제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떠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왈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행정이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사실과 가치를 분리해서 사실만 에이씨 이게 무슨 행정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행정이 뭘 해야 된다? 행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돼. 당시 미국 사회의 심각한 현실 문제가 뭐였다? 바로 인종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해결해야 된다? 신행정학이 인종 차별. 또 여성 인권이 성장하게 되면서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는 남성과 형평해지는 시기에 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해결해야 돼. 뭐가? 오히려 행정이 이런 거 해결해야지. 그러면 여기 가치 판단이 들어 있는 거죠. 왜? 인종차별 나쁘다. 성차별 나쁘다. 이걸 해결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누가 수행해야 된다? 행정이 수행해야 된다. 즉 행정이라는 것은 현실 문제 해결이 본질이다. 즉 미국 선진국 문제 해결이 행정의 특징이다. 따라서 이 발전행정론과 유사한 시기 또는 약간 늦은 시기에 나오는 미국의 신행정론도보다 공사행정 새 이원론이 됩니다. 왜? 정치행정 이론이잖아. 그렇죠? 가치 판단을 한 거잖아. 정치행정 이론이면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관리에만 집중하는 경영과 행정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공사행정 새 이원론은 정치행정 새 이론론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발전행정론과 신행정론이 각각 개도국가 미국에서 힘을 쓰고 있던 와중에 1970년대에 두 번의 오일 쇼크가 터지게 돼요. 오일 쇼크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석유 파동. 오일 쇼크가 두 번 터지게 되는데 자 보세요. 발전행정론이든 신행정론이든 행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행정은 행정부, 행정부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큰 정부 지향론자입니까? 작은 정부 지향론자입니까? 큰 정부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장 실패, 정부 실패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수행하니까 특히 보세요. 이러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형평성을 실현한다고 하는데 형평성도 아까 얘기했던 기회의 평등,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진짜 평등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해서 결과적 평등, 실질적 평등이라고 해서 그러한 결과적 평등, 실질적 평등을 사회적 형평성이라고 해요.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슨 정책이 많이 필요하죠? 결국은 복지 정책이 많이 필요해. 복지 정책이 많이 필요한다는 것은 작은 정부다, 큰 정부다? 큰 정부다. 큰 정부라는 건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한다, 작은 역할을 한다? 많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1970년대에 뭐가 터졌다? 오일 쇼크 2번이 터집니다. 사실은 복지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빈민 취업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여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돼요. 정부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게 다 어떻게 되냐면 70년대에 다 실패하게 됩니다. 즉 미국 사회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도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해. 그게 1970년대 뭘로 나타나게 되냐면은 큰 정부 실패. 정부가 실패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죠?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야. 스태그네이션은 무슨 뜻이냐면요. 실업률 상승이야.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야. 원래 정부 개입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실업률이 다소 상승하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물가는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물가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는 잡을 수 있다? 실업률은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즉 정부는 실업률과 물가 중에 최소한 정부가 개입해서 하나는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산유국들이 석유를 감산하게 되면서 미국 사회가 석유가 없어지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오일값이 폭등을 하게 돼요. 그 와중에 오일값이 폭등했는데 석유가 모자라다 보니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오일값이 폭등하면서 전체적인 물가가 다 따라오르게 되는데 실업률도 같이 오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 결국 뭐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부가 개입했는데도 실업률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더라는 거야. 결국 뭐죠? 정부 개입론자들이 생각했던 최소한 한 가지는 잡을 수 있다는 것조차 못하게 되는 거야. 결국 뭐 했다? 정부 실패하게 되는 거야. 이게 언제의 상황이다? 미국의 70년대의 상황이야. 70년대 미국이 정부 실패하게 되면서 영국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노동당이 엄청난 복지 정책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나라는 휘청거리는데 복지 정책이 제대로 힘도 못 쓰는 거야. 이 와중에 영국에서는 대처가 70년대 집권하고요. 80년에 미국에서 레이건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보수당 정권이, 미국에서는 공화당 정권이 들어오게 돼요. 이러면서 레이건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자, 정부 이제 너무 많은 영역에 개입했어. 정부가 개입하는 게 결과적으로 성공한 건 하나도 없어.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하자? 줄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정부는 다시 뭐에 집중하자? 관리 정도만 하자. 관리가 뭐라고 했죠? 매니지먼트.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죠? 신관리주의.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어디에 맡기자? 시장에 맡기자. 시장주의. 원래 자유라는 것은 우파가 좋아하는 겁니까? 좌파가 좋아하는 겁니까? 우파가 좋아하는 거지. 자유는 소극적 자유가 있고요. 적극적 자유가 있는데 수식어가 없으면 자유는 소극적 자유입니까? 적극적 자유입니까? 수식어가 없으면 자유는 소극적 자유입니다. 소극적 자유라는 것은 no touch, 정부로부터의 자유야. 정부가 나를 하도 괴롭히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제발 놔줘. 이게 소극적 자유고 이게 본래 의미의 자유예요. 그래서 시장론자들은 당연히 뭘 좋아한다? 시장에 맡기는 걸 좋아하니까 소극적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장론자들을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 보수주의가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정부야, 뭐 좀 하지 마, 제발.
그런데 좌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자본주의 하에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정부가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해줘야지 진짜 자유로운 거야. 정부에 의한 자유. 그래서 우파들이 정부로부터의 자유라면 좌파들의 자유는 정부에 의한 자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보주의, 큰 정부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자유는 그러면은 정부가 도와주는 게 자유일까? 정부가 노터치하는 게 자유일까? 노터치하는 게 자유죠. 그래서 시장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야. 행정도 시장에 맡기자. 우리 정부가 너무 많은 영역에 개입해서 실패한 거야. 그래서 행정을 시장화하자. 그래서 다양한 시장적 요소가 도입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보겠죠. 그래서 행정과 경영은 결국 하나인데 심지어 경영이 무지하게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영의 공사행정 새 이론론. 그럼 정치행정 새 이원론이 되겠죠. 그런데 이 NPM이 나오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신국정관리론이 나와요. 제가 국정관리가 아까 뭐라고 번역된다고 했죠? 거버넌스. 그래서 신국정관리론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뉴 거버넌스론이라고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왜냐면 국정관리에서 관리는 앞에서 봤던 신공공관리, 신관리주의, 행정관리론 이런 데서 말하는 관리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와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번역이 좀 이상해.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번역이 좋지는 않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그냥 뉴 거버넌스론이라고 이해해 두시는 게 더 편해요. 물론 뉴 자체가 아예 그냥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신공공관리론이 나오자마자 이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면은 이 두 이론은 무지하게 중요해. 왜? 이 이론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론들이거든. 80년대 이후에 여전히 살아있는 이론이야. 이것들은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계속 배우게 돼요. 지금도 우리는 뉴거버넌스론과 신공공관리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 신공공관리론은 NPM이라고 표현 잘합니다.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 신국정관리론은 뉴 거버넌스론이라고 표현을 잘해요. NPM이 나오자마자 뉴 거버넌스론이 나오게 되는데 왜냐면 그런 문제 인식으로는 지금 문제를 오히려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정부만 해서는 안 돼. 다양한 주체들이 역량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그 다양한 주체들을 믿고 오히려 협력해서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돼. 거버넌스 좀 전에 봤죠? 정보 플러스 알파의 협치. 따라서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뭐예요?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야. 행정의 정치화. 그래서 여기를 행정의 재정치화라고도 하고요. 시장화는 행정의 정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해서 NPM은 행정의 탈정치화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론들은 거의 동시에 따라 나온 거야. 우리 지금 NPM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중에 조직론, 인사론, 재무론 보면 NPM적 개혁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두 가지 이론은 이쪽은 그러면 정치행정 이원론, 공사행정 이원론이고 이쪽은 공사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이원론이면 상호 대치되는 이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둘을 비교하는 문제도 나지만 이 둘의 이론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앞의 이론들이랑 다르게 절대적인 공사행정 이론론이나 절대적인 공사행정 이원론으로 보지 않아. 어느 정도. 그래서 실제로는 나중에 보면 유사한 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유사한 점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각각 이론 볼 때 보기로 하겠지만 상대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절대적인 앞의 이론론 이원론과는 다르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체크업 퀴즈 1번.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로서
정부 조직을 포함한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쵸? 정부 플러스 알파라고 했어요. 광의행정. 2번. 공사행정 이론론은 행정과 경영과의 공통점에 주목한 이론으로 행정관리론의 학자들이 주로 주장한다. 이렇게 가야겠죠. 3번. 신공공관리론 NPN과 신국정관리론 뉴거버넌스론은 상대적 개념의 이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테마 2. 행정학의 성격. 자, 행정학의 성격은 우리가 지금부터 좀 볼 텐데 이 행정학의 성격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렇다 그렇다가 아니라 이런 식의 성격을 파악해 볼 수 있고 각각의 성격에 맞는 이론들이 뭔지를 좀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과학성과 기술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과학성과 기술성. 과학성과 기술성에서 과학성 우리가 한 번에 딱 인식이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어휘로는 과학성과 기술성을 묶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다른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성은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가치 판단을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프랙티스로 원래 기술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프랙티스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냐면 아트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 아트. 왜? 예술도 기술이라고 번역하거든. 그러니까 과학성은 뭐예요? 이건 대놓고 사이언스야. 그럼 사이언스와 기술과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사이언스는 뭐죠? 아까 자연과학적 분석. 자연과학은 가치 판단이 없고 완벽한 인과관계를 찾아낼 수 있어. 그쵸? 중력이 있으니 사과는 떨어지는 거야. 이게 뭐죠? 객관적이고 원인과 결과의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쵸? 누가 좋아했을까? 행태론자였던 사이먼. 즉 다시 말해서 원인과 결과가 왜 그런지를 묻는 거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게 과학성. 행태론에서 좋아했겠죠. 그러나 야, 행정학이 본질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행정학이야. 가치 판단을 해서 지금 현실의 문제 해결을 해야지. 현실의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걸 뭐냐면요.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해서 적실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현실 문제에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 현실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적실성.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처방성이라고도 합니다. 왜? 지금 사회의 문제 영역이 뭔지를 봐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처방하는 거야. 마치 의사가 환자의 질환에 대해서 처방전을 써주듯이 행정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한다는 거예요. 그쵸? 누가 좋아했을까? 왈도 신행정론.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방해야 될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학성과 기술성과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가치 중립성과 가치 판단성. 가치 중립성은요. 가치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중립이지. 주관적 판단. 주관적 판단이라는 게 결국 뭐죠? 가치 판단이야.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현상을 객관적인 하나의 현실이나 사실로 이해하려는 태도. 그러니까 뭐죠? 행정은 정치와 다르다. 행정은 경영과 같은 것이다. 행정관리설, 행태론. 아까로 보면 과학성이 집중하는 입장이죠. 그렇죠? 그러나 가치 판단성. 가치 판단성은 가치 판단 불가피성이라고도 해요. 가치 판단 불가피는 뭐죠? 불, 아닐 부. 가능할 가. 피할 피. 가치 판단을 피할 수가 없다. 가치 판단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소리 내서 대답하지 않아도 좋지만 제가 물어볼 때 제 질문에 대해서 속으로 꼭 대답을 해야 돼요. 그것이 두뇌를 풀가동해서 올바르게 수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면
수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부진정 수험생의 첫 번째, 강의 듣는다는 자체의 의의를 두고 강의를 제대로 수강하지 않는다.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졸리면 엎드려 자세요. 제일 공부 못하는 놈들이 잠 깨면서 하는 거야. 그건 공부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잠 깨면서 공부해봐야 공부한 기분만 들지 나중에 머리에 전혀 안 남아있기 때문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른 엎드려 자고 다시 일어나서 들리는 부분부터 들리면 돼. 왜? 어차피 우리는 회독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봐. 잠 깨면서 공부한다는 거는 얼마나 공부하는 척만 내는 놈인지 알 수 있는 첫 번째야. 수강하려고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저한테 제발 인생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합격을 얻어가세요. 여기서 뭐 떨어져도 선생님한테 뭐 배웠습니다.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저는 올바른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 노량진에서 제일 훌륭한 공부 방법론 선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배워가야 될 것은 합격입니다. 인생을 배우지 마세요. 절대적인 건 절대 없어. 여기서 왜 인생을 배우려고 해? 합격하는 방법을 가져가세요. 자, 가치 판단성은 결국 가치 판단 불가피성이라고도 합니다. 가치 판단을 피할 수 없다.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중에 옳은지, 무엇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은지 중에서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태도죠. 따라서 정치행정 이론론이고요. 그렇죠. 공사행정 이론이 된다. 아까 봤던 이론으로 치면 통치기능설,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보편성과 특수성. 보편성과 특수성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모든 국가에 통한다. 시대나 상황을 초월해서 어디서나 이 이론이 통한다 그러면 그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론이야. 그러면은 선진국의 행정 현상이나 행정 제도 같은 것이 개발도상국에서도 그냥 바로바로 통한다고 보면 이게 보편성적 입장이야. 그렇지 않다. 역사적, 시대적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행정은 달라진다. 그 각 국가의 역사적, 시대적 상황은 다 다르다. 따라서 특수한 문화적 맥락과 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보면 특수성. 그렇죠. 그런 문제를 풀면요. 체크업 퀴즈. 1번. 행정을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처방적 기법으로 연구하는 것은 행정의 기술성에 대한 설명이다. 그쵸? 현실 문제 해결, 적실성, 처방성, 완도, 신행정학, 가치 판단성. 2번. 가치 판단성은 어떤 현상이 올바르고 바람직한지의 가치를 판단한 후 가치를 포함하여 연구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그쵸? 정치행정 이론론, 공사행정 이원론, 신행정학, 발전행정론, 통치기능설. 그쵸? 쉬었다 할게요.